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1348페이지 로마자 4번의 해제 효과 보겠습니다. 삼마열 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4번의 해제 효과 1번의 서설. 민법은 계약 해제 효과에 관한 규정으로서 548조, 549조, 551조의 세 조항을 두고 있다. 제548조에서는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반환할 것이 금전인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549조는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하여 동시행의 항변권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며 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민법상 해제의 경우에 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지 해제 시의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해제 효과를 어떻게 이론 구성하여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해제 효과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개별적인 효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럼에 있어서 법정 해제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이번에 해제 효과에 관한 이론과 그에 따른 효과의 개관, 양가를번의 이론, 방가를번 학설, 과거 해제 효과에 관한 의학설은 해제 소급표를 인정하는 직접 효과설로 일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독일에서 청산관계설이 유력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산관계설이 주장되어 세력을 얻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직접 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이 대립하고 있다. 직접 효과설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계약에 의한 해제 채권관계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한다. 따라서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채무의 경우에는 그부가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어 목적 소멸에 의한 부당이익에 반환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반환의 범위에 현종이익에 한정하는 것보다는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 직접 효과설 쪽에서는 그 이론이 우리 민법상 해제 시 손해배상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면서 제548조 제1항을 무시하는 청산관계설보다는 직접 효과설이 민법 해석으로서 더 타당하다고 한다. 청산관계설은 계약이 해제되면 기존의 계약관계는 청산관계로 변경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아직 이행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되고 이미 이행된 채무의 경우는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한다. 그리고 청산관계는 월 1349페이지 내의 채권관계와 동일성을 가지면서 내용상의 변형만 있다고 한다. 청산관계에서는 그 이론이 해제 효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방가로 이번에 판례는 해제가 있으면 소급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여 직접 효과설의 견지에 있다. 판례는 직접 효과설. 방가로 3번의 검토 및 사기한 직접 효과설과 청산관계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해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에 있다. 즉 직접 효과설은 이를 긍정하는 데 비하여 청산관계설은 이를 부정하고 해제가 있으면 기존의 법률관계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산관계로 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청산관계설은 해제의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의할 경우 해제에 의하여 그 제3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해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이 해제에 의하여 제3자가 해쳐질 수 있다는 견지, 즉 해제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직접 효과설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에 청산관계설 쪽에서는 직접 효과설이 해제 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보면 직접 효과설이 청산관계설보다 우익을 더 합치하는 이론이라고 하겠다. 양가리번의 해제 효과 개관. 사견은 직접 효과설에 의할 때 해제 효과는 크게 계약의 소급적 시료, 원상의 복 의무, 손해배상, 반환 의무, 손해배상 의무의 동시에 문제의 내수로 나눌 수 있다. 계약의 소급적 시료.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된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따라서 계약에 의한 법률 효과도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된다. 양가로 1번의 소급적 시료의 구체적인 결과. 반가로 1번의 채권 채무의 소멸. 해제가 있으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 채무가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있어도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우위학설은 당사자 일강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의 채권을 해제로 소멸한다고 한다. 그리고 해제의 양수인은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양수인의 불이익은 양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어떤 담보 책임을 물 수 있는지 의미이고 양수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와 유사하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반가로 이번엔 물권 등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계약의 이행으로서 권리 이전을 목적 1350페이지로 하는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가 행해지고 등기나 인도와 같은 권리 이전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권리 이전이 일어난 경우에 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된 권리가 당연히 복귀하는가? 예컨대 A가 B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주었는데 B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A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B에게 이전되었던 토지의 소유권이 해제로 당연히 되돌아오는지가 문제된다. 여기 관해 학설은 반가로 맞자 이번에 채권적 효과설, 반가로 맞자 이번에 물권적 효과설 로 나눠져 있다. 반가로 맞자면 채권적 효과설은 해지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지만 이로 인하여 당연히 원상 회복이 되고 이행행위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해제가 있더라도 이행행위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보아야 이를 전제로 하여 서로의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 회복을 지킬 채권관계가 발생하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반가로 맞자 이번에 물권적 효과설은 해제된 계약에 기하여 물권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하였던 권리는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이 이행으로 변동이 있었던 물건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고 하여 물권적 효과를 취하고 있다. 판례 보겠습니다. 민법 제548조의 1항 본문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은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 복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이미 등기나 인도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상회복된다고 할 때 그 이론 구성에 관하여 해제가
하더라도 그 이행행위 그 자체는 그대로 효력을 보유하고 다만 그 급부를 반환하여 원상회복과 채권재무 관계가 발생할 뿐이라는 소위 채권적 효과서로 이미 행하여진 이행행위와 등기나 인도로 물권행위가 발생하고 있더라도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일단 이전하였던 물권은 당연히 복귀한다는 소위 물권적 효과설이 대입하고 있다. 우리의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거래 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검토 및 사견. 먼저 주의할 것은 채권적 효과설, 물권적 효과설의 대립은 해제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 효과설을 취하고 있을 때에만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해제에 의하여 계약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 때에는 그 이행이 유효한지 여부는 문제 삼는 것이다. 그중 채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물권적 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 중에 채권적 효과설을 취하면 계약이 해체되어도 이행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어 제3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제3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이 해제에 의하여 제3자가 해쳐질 수 있다는 견지 1351페이지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민법은 물권적 효과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물권적 효과설에 의하면 앞에서 본 토지 매매의 경우에는 A의 해제만으로 토지 소유권은 A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청산관계설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고부받은 것은 반환할 의무만이 생기면서 반환 의무가 있을 때까지는 물권 변동의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방가로 3번의 기타. 주된 계약이 해제되면 그의 불수적인 종된 계약도 실효된다. 동그라미 2번. 어떤 계약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 그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였던 권리는 되살아난다. 동그라미 3번. 계약에 의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 후에 계약이 해제되면 그 채권을 소급하여 소멸하고 상계도 무효로 되어 상계로 소멸된 채권자의 다른 채권은 다시 살아난다. 동그라미 4번에 계약에 의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보증을 한 경우에 그것이 해제 시의 원상회복 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로 담보하는 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보증에 관하여 이를 긍정한다. 그리고 일부 견해는 청산관계설의 견지에서 직접 효과설을 취할 경우에야 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하지만 청산관계설에서는 해제되어도 채권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담보가 존속한다고 생긴다. 그러나 이는 담보 설정 또는 보증계약 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만약 해석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담보로서 존속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양가로 2번의 제3자의 보호, 방가로 2번 서설. 민법은 제548조 1항 단서에서 해제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해제의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고 기존의 채권관계가 새로운 반환 채무관계로 변경된다는 청산관계설이나 해제 소급표를 인정하더라도 해제의 효과가 채권적으로만 생긴다는 채권적 효과설에서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견해에 의하면 해제가 있더라도 이미 일어난 권리변동이 무효로 되지 않아서 제3자가 해쳐질 경우가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직접 효과설과 함께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게 되면 이 규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 견해에 의하면 해제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제3자는 그 규정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권적 효과설에서 볼 때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제3자 내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의 소급표를 제한하는 특별 규정이다. 방가로 2번의 제3자의 범위 양가로 가
제548조 1항 단서는 해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선의하기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 또는 해제권 보류 약정에 기하여 행해지는데 그것들은 1352페이지 계약이 흔히 아닐 뿐더러 다른 자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에 비하여 해제 후에는 해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선의하기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동조항이 단순히 제3자라고만 한 것을 보면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범위는 이에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자만을 제3자라고 하면 해제 후에 해제가 있었음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자도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3자의 범위는 확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3자의 범위의 확장은 예외의 인정이기 때문에 타당한 범위에서의 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리자의 보호를 희생하면서까지도 보호해야 할 경우에만 제3자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공시방법의 제거가 있기 전에 해제가 있었음을 모르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을 제3자에게 보호시켜야 한다. 즉, 부동산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의한 말소분기가 있을 때까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가 있을 때까지 해제가 있었음을 모르고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라고 하여야 한다. 판례는 해제 이전에 새로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로서 보호하는 외에 해제 계약으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 사경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제3자 범위의 확장의 경우에 제3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해제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를 악의를 증명한 것이라고 한다. 양가로다. 제548조 제1항 단서는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여야 한다. 따라서 권리 취득에 등기나 인도가 요구되는 때에도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제148조 2항에서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제3자가 계약만 맺고 있어도 보호되도록 해석하나 여기에서처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 맺고 있으면 보호되지 못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어야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양가르다. 여기 제3자의 예로는 해제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의 목적물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 목적물의 저당권이나 질권을 취득한 자,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하여 가등기를 마친 사람,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자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감면한 자, 1353페이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둘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제3자 이해 그에 비하여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 건축주 허가 명의만을 양수한 자, 계약상의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자는 여기 제3자가 아니다. 새로운 권리를 완전하게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있어서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 외에 신축된 건물을 매수한 자도 제3자가 아니다. 그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그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무허가 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건물에 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548조 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판례는 매매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후일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말소되며 이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실효되는 범위에 의한 것이고 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계약 해지의 소급표 그 자체에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등기 청구권은 실현과 계약 해지의 소급표 제한에 관한 548조 1항 단서의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한다. 갑자기 밖에서 천둥이 치네요. 천둥 번개가 치는 관계로 더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4번의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양간회복의 성질. 계약 해지의 효과에 관하여 직접 효과서를 취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계약이 해지되면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그 결과 이미 극복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견지에서 보면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한 제548조 1항 부문은 부당이득에 관한 제741조의 특칙으로 이해된다. 이는 모두 타당하다. 양가로 1번의 내용으로 방과 1번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의 모든 당사자가 부담한다. 즉 해지의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지한 자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계약상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과 마찬가지이다. 1354페이지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 대리인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위하여 계약상 급부를 변제로서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리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계약상 급부를 수령한 경우에 그 법률 효과는 계약 자체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고 대리인에게 돌아가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약상 채무 불이행한 이유로 계약이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해제되었다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 본인이 부담한다. 이는 본인이 대리인으로부터 그 수령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해제의 원인이 된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해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방가로 이번에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제548조의 특칙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하여 우선 제548조에 따라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 불문하고 이익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양가로 가해 급부된 물건이 남아있으면 그 물건은 반환해야 한다. 해지에 의하여 물건의 소유권 등이 당연히 복귀한 때에 등기명의 회복과 점유 이전이 채권이 복귀한 때에는 통지가 원상회복의 대상이다. 양가로 가해 수령한 물건이 멸실 훼손 소비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한다. 이때의 가액은 해지의 당시의 것이다. 물건의 멸실 훼손이 반환 의무자의 유책사 없이 일어난 경우에도 가액 반환을 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사견으로 이 문제는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눠 보아야 한다. 앞의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물건이 채무자의 유책사유 없이 멸실되었으면 위험부담 범위에 의하여 위험분담이 정하여지고 만약 그 멸실이 채무자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일어났으면 위험부담이 이미 종료된 상태여서 채권자가 손실을 입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해제가 되어도 동일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한 경우와 해제하지 않은 경우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물건이 멸실된 후에 해제되었든 해제가 된 후에 멸실되었든 동일하여야 한다. 즉 위험부담이 문제되는 때에는 해제가 된 후에도 위험부담의 범위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처음에 채권관계를 기준으로 위험이 누구에게 부담되어야 하는지에 따라 대가채무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물건 자체의 가액 반환 여부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행이 완료된 뒤에 멸실되었으면 위험부담 문제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손실은 채권자가 입을 수밖에 없고 채권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에 비하여 위험부담 법리가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가액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1355페이지에 원물 반환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급부 예컨대 노무, 기타의 무형의 것을 급부한 경우에는 그 급부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 가액의 기준시에 대해서는 급부 가액 당시의 가액이라는 견해와 해제 당시의 가액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나 해제 당시의 가액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채무자가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나. 사용으로 인하여 감가비는 생겼다고 해도 감가비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판례는 채무자 등의 영업수완 등의 노력으로 인한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채권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는 부당이득 제도에서 운용이익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것은 반환 의무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옳지 않다. 이들은 모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다. 판례 보겠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양도 목적물을 누가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 반환을 구하면 변론을 하고 양도 목적물 등이 양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에 의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그것을 훼손하는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상각비는 원상회복 의무로서의 반환에 성질된 것은 아니다. 양가로마 채무이익으로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여야 한다. 판례는 이자 반환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므로 당사자 쌍방의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받은 날로부터 연 5%의 비율에 의한 법정 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이율은 적용되고 법정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이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이자가 아니고 반환 채무에 대한 지연 손해금리로서 거기에는 지연 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지연 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설사 그것이 법정 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만약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만 약정이 있고 지연 손해금률에 관해서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도 그 약정 이율에 이야기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1356페이지. 그렇지만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 이율에 의하지 않고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가산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 반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 이유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정의 부당이득 반환의 통지를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위 이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으로 의한 이유는 적용할 수 없지만,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로부터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이행 지체 책임지게 되므로 그와 같은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적 이율에 관한 특별 규정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한 이유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양가로 봐,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 해지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원상회복 의무로서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때 반환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의 상당액과 처분을 얻은 이익에 대하여 그 이익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방가로 선번의 판례는 과실상기는 본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지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 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그 해제의 원인된 채무불이행으로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준하여 그 권리 내용이 제한될 수도 없다고 한다. 1357페이지에 양가로 선분의 소멸시효,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원상회복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기간은 민사상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제권의 발생시가 아니고 해제시, 즉 원상회복 청구권이 발생한 때이다. 5번에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민법은 해제를 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양가 1번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직접효과설에 따를 경우 해제가 있으면 채무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형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해제의 경우에는 해제 전에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는 해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게 되며, 민법은 직접 효과설에 입각하면서도 이러한 손해 잔존의 현실에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법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해제 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여 해제 후에도 남아있는 손해, 그리하여 결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청구이다.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그리고 판례는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다른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한다. 양가로 이번에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학설은 이행이익설과 신뢰이익설 나뉘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 초기에는 이행이익만을 청구할 수 있고 신뢰이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근래에는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신뢰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한다. 판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가름하여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있고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중 즉 실내 이익의 배당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실내 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하나여 그 배상을 1358페이지에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실내 이익은 과잉배당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익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사견으로 여기에 손해배당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는 것인 만큼 일반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상 범위는 이익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내 이익의 배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헛되이 지출된 비용은 이익에 가름하여 그것의 범위 안에서 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갑 2번에 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자 상방의 채무가 모두 소멸한다. 따라서 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이행불능의 이유로 해지한 때에는 이 행위에 가름하는 손해배당액에서 해지자가 채무를 면하거나 극보한 것을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배당액이 되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한 때에는 시험배당을 전부배당으로 변경하고 그것으로부터 해지자가 채무를 면하거나 극보하는 것을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배당액이다. 파라그래프 3번에 목적물의 가액이 이행시, 해제시, 손해배당 시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 통솔이다. 그러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한 때에는 해제시에 부청구권이 전부배상 청구권을 변하기 때문에 해제시가 적당하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한 때에는 불능시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해지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지급을 최고할 때에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반가로 4번에 손해배상액이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학설은 일치하여 계약이 해제되어야 될 것이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배상액 예정 특약의 해석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해석상 해제 후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불분명할 때에는 긍정하여야 한다. 원래 예정한 것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것이고 해제 시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6번의 해제와 동시에 계약 해제 시에 부담하는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하여 동시행의 항변권 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도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새겨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도인만이 가처분 이의 등을 신청할 수 있을 뿐 매수인은 가처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가처분 이의 등에 대하여 가처 1359페이지 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 않고 제3자가 한 가처분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일부 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어 그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수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가처분 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의 대금 반환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매도인인 피고는 원 가처분 등기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이 가처분 등기의 말소와 상환으로 위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 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